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광화문에서 마이크 잡으면 항상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학교고 세계에서 가장 큰 충전소다. 용기의 충전소죠. 광화문에 가서 용기로 충전을 받은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 정광훈 목사님 하면은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즐거운 추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걸 뭐 10월의 전설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작년 10월 3일의 그 추억은 아마 거기 참여했던 분들은 영원히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오니까 제가 좀 마음이 놓이는 게 그동안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감옥에 가 계시니까 저도 몸의 일부가 감옥에 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좀 항상 한 구석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총선에 졌지만은 정광훈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또 옛날 모습 그대로 기가 죽지 않고 이렇게 곁에 있으니까 저도 마음이 상당히 편합니다. 저는 대대로 이 고심파교회 옆에 살았습니다. 고심파가 잘 아시죠? 부산에 있는 여기 한번 고심파 교회 다니신 분 계시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가 어릴 때 제가 반사를 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유명한 박윤선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한상동, 한명동, 한부선 이런 분들 아주 친숙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니는 교회도 또 고심파 교회예요. 고심파 교회 가면은 예배를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용하게 봅니다. 우리 새로운 목사님이 한번 바꿔보려고 찬송가 부를 때 박수 치자 했더니 몇 주 박수 치다가 안 쳐요. 그런데 여기 오면 항상 이렇게 힘이 나고 특히 정광훈 목사님의 숨은 매력 중에 하나가 가수 아닙니까? 가수. 제가 작년 겨울에 거기서 찬송가 부르는 걸 딱 녹음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제목을 광화문의 미스터 트롯 정광훈 목사 이렇게 붙였어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 주도하는 이 집회의 큰 힘이 노래입니다. 노래. 신나는 노래, 힘줄 노래. 더구나 이걸 리버 바빌론이 그런 뜻이 있는 줄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때부터 이 노래를 아주 좋아하게 됐습니다. 저는 1945년생이니까 해방둥이고요. 기자 생활을 71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문사에서 3번 쫓겨났어요. 다 기사를 써가지고 박정희 때 한 번, 전두환 때 2번 다시 돌아와서 요사이는 저를 쫓아낸 박정희, 전두환 변호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저는 기자로서는 행운인 게 큰 사건을 취재를 많이 했습니다. 뭐 부마 사태라든지 광주 사태라든지 12.12 사건이라든지 박정희 대통령 비살 사건이라든지 대한항공 폭파 사건이라든지 아웅산 뭐 이런 등등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 그렇게 취재를 하다 보니까 요게 사실이고 요게 거짓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헤어질 때 혹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이게 진짜냐 사실이냐 궁금하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라고 합니다. 근데 전화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요새 사전투표 조작설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물어주세요.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광주 사태 600명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박원순 아들 박주신이가 진짜 가짜 신금을 했느냐 마느냐 그런 거 제가 제일 정확하게 압니다. 하느님이 저한테 준 은사 중에서 하나가 있다면 제가 거짓말과 진실을 구별하는 눈을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할 것도 주로 그런 겁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2022 우파 대혁신 플랜. 2022년은 무슨 해인지 아시죠?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럼 그때 우파가 이기려면은 우선 남 탓하지 말고 우리 탓을 하면서 혁신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남 탓하면은 남는 게 없습니다. 자기 탓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메모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째, 진실 위에 정의를 세워서 자유를 지키자. 진실 위에 정의를 세워야 그 정의가 자유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거짓 위에 정의를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럼 자유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 정의는 자유를 파괴합니다. 지금 좌파 독재가 바로 거짓 위에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를 세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유를 파괴하는 거죠. 자유 파괴의 가장 큰 파괴는 뭐냐? 신앙의 자유를 파괴하는 겁니다. 아마 역사에 이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 사태 때 신앙의 자유를 지켜낸 것을 높게 평가할 것이 없습니다. 이 기독교가 19세기에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국가 차원에서 교회 예배를 금지시킨 것은 공산치하 때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제시대 때도 아마 예배의 자유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 때문에 뭐 고발 당해가지고 요새 경찰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정법에는 물론 위반됐죠. 그러나 실정법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법이냐를 놓고 따질 때 우리 정보원 목사와 이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은 거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를 해가지고 감옥에 갔던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나와서 세운 교파가 고신파죠. 고신파가 중요한 게 일제시대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낸 아주 소수 그룹입니다. 그러나 그때 고신파가 없었으면은 한국 교회의 정통성은 거기서 끊어지는 겁니다. 이어갔어요. 마찬가지로 사랑제일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지켜냈으므로 한국 교회가 끊어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이분이 원래 비텐베르크라는 대학의 수도사 아니었습니까? 면죄부를 교황이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성 베드로사원 건축비를 마련하는 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누구하고 의논도 안 하고 혼자서 긴 글을 썼습니다. 95개 조항의 말하자면 고발문을 쓴 거죠. 그걸 1517년 10월 31일 교회 문 앞에 딱 갖다 붙였습니다. 대자보를 붙인 거예요. 교황에 도전한 겁니다. 그거 하나하나가 교황의 권위에 대한 완전한 부정이었습니다. 99개 중에서 하나만 이야기해도 화형에 대해 처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원래 종교개혁은 조직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고 마르틴 루터라는 한 개인의 용기에 의해서 일어난 점에서 지난 1000년 동안 세계사를 바꾼 요명한 사람이 있지만은 가장 용감한 사람이 누구냐 꼽으면 마르틴 루터를 꼽습니다. 혼자서 결단한 겁니다. 혼자서. 그러나 이분이 화형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화형당하지 않았느냐? 독일 사람들이 마르틴 루터를 지켜냈습니다. 그때 독일어를 하는 독일 사람들은 교황에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그 교황에 맞서니까 우리 독일 사람 마르틴 루터를 지켜야 되겠다. 또 마르틴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오늘날의 독일어는 마르틴 루터가 잘 번역한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성경이 애국심과 만났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광화문에 가서 김문수 지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태극기와 뭐죠? 십자가가 만났다. 바로 마르틴 루터죠.
마르틴 루터의 십자가와 독일의 민족주의가 만났기 때문에 개신교가 버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말씀드린 것은 우리 정광훈 목사가 지향하는 가치가 바로 종교개혁으로부터 비롯된 성경과 애국심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지어낸 구호가 있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실로 이기자. 바로 애국심과 성경이 만나는 거죠. 지난 10월 25일 날 광화문에서 1박 2일로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철야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뭘 메모를 해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 드렸더니 그것을 그때 국민혁명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국민혁명 저는 선언이라고 하자고 했더니 전 목사님이 그건 국민혁명 공약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 집회에서 국민혁명 공약이 채택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낭독하는 영광을 누렸는데 이 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애국 행사를 할 때 맨 앞에 옛날에 5.16 혁명 공약 또는 국민 교육 헌장을 낭독하듯이 낭독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쓴 것인데 지금 총선 패배한 이 시점에서 한번 읽어보면은 또 다른 맛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오늘 주권자 자격으로 헌법 수호를 위한 구국 행동에 나서면서 우리의 뜻을 밝힌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 노동당의 핵무장을 도우면서 국민 보호를 위한 방어망 건설은 포기하고 해구산을 제공하는 한미일 동맹을 훼손, 주권자인 국민을 김정은에게 갖다 바쳐 종로로 시키려 한다. 이에 우리는 헌법의 칼을 빼어들고 한반도의 반역 세력을 일소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길을 열기 위한 국민혁명의 행동에 나선다. 1.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2. 우리는 북한 노동당 정권과 촛불혁명 세력을 자유의 적, 헌법의 적, 국민의 적으로 규정한다. 3.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헌법 유린 행위를 정권에 의한 반역으로 간주, 헌법의 권능으로 단죄할 것을 다짐한다. 4. 우리는 국민이 헌법 유린 행위에 저항하고 헌법 수호에 나설 때 정권이 이를 탄압하는 것을 국헌문란의 내란죄로 규정한다. 5. 우리는 국군이 헌법 제5조의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방해하는 세력을 헌법의 적으로 규정한다. 6. 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혁명으로 우리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켜내고 자유통일을 이룩하여 세계 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헌법 제1조의 명령인 한반도 전체의 민주공화국을 완성한다. 7.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실로 이기자.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이렇습니다. 여기에 규정된 한반도의 작금의 상황과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우리는 무슨 논리로서 뭘 무기로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목표는 뭐냐 하는 게 비교적 잘 정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시면은 조갑제닷컴에 들어오시면은 요걸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놓았으니까 카피를 해가지고 보시고 이렇게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통합당이 대패를 했습니다. 저는 참패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패, 참사 이런 말 쓰면 곤란합니다.
용산 참사, 뭐 세월호 참사. 참사는 비참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용산 방화 사건을 저쪽 동네 사람들은 용산 참사라고 해요. 세월호 그냥 침몰입니다. 세월호 참사. 그래서 참패라는 말을 저는 안 씁니다. 대패라고 해야죠. 참패라고 하면 너무 비참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에 건진 게 있어요. 저는 이 세상을 특히 분리할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보려는 시각이 있습니다. 뭘 얻었느냐? 저는 이 총선 몇 달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파가 이기기 힘들다. 개헌 저지선, 즉 3분의 1을 확보하면 선방했다고 봐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가 더 얻으면 참 좋겠다. 선명한 우파 이념 정당을 하나 우리가 국회에 확보하면 그것은 성공이라고 봐야 한다. 저는 그때 생각한 게 자유통일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유통일당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개헌 저지선을 확보했습니다. 개헌 저지선은 뭐냐? 우리가 6.25 때 밀리고 해가지고 8월에 낙동강까지 밀립니다. 낙동강 방어선을 친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반격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이겁니다. 그래도 통합당은 졌어요. 그러나 통합당이 졌다고 해가지고 우파가 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 통합당이 졌다고 해가지고 내가 졌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통합당이 못해서 진 거지 여러분들이 못해서 진 거 아닙니다. 이걸 딱 구별을 해야 됩니다. 우파가 졌다 하면 안 돼요. 우파가 이겼다고도 볼 수 없지만은 우파가 낙동강 방어선을 쳤습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경상도 유권자들이 뭉쳤어요. 경상도 유권자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반격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지금 전국 득표수로 보면은 41대 49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는 한 6%만 가져오면 돼요. 그러면 47대 한 43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6%만 가져오면 됩니다. 대통령 선거에 희망이 있어요. 단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남 탓을 하면은 진짜 집니다. 지금은 남 탓할 때가 아닙니다. 내부 개혁을 할 때입니다. 이제는 좌파가 지느냐 우파가 지느냐 어느 쪽이 이기느냐의 경쟁은 어느 쪽이 먼저 개혁을 하느냐의 싸움일 겁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가 오만했던 것, 우리의 허영심, 우리의 판단착오, 우리의 분열 반성할 게 없습니까? 저부터 많아요. 있습니다. 그게 뭔지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남 탓하기 시작하면은 확실하게 2022년이 집니다. 남 탓하면 사전투표 부정 때문에 졌다? 그러면은 2022년에 지는 나를 예약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파, 자유진영, 대한민국파, 자유통일파, 뭐 여러 가지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유우파라는 말이 요새 정착하고 있습니다. 보수라는 말은 너무 따분해요. 보수 진보로 가려면 이거 거짓말입니다. 저들이 진보가 아니죠. 좌파가 진보입니까? 좌파는 수구 반동 세력이에요. 보수가 진짜 진보입니다. 오늘날 이런 세상을 만든 사람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이 우파 정권 아닙니까? 우리가 진보 세력인데 보수 진보라고 해놓고 반역 좌파 세력이 스스로 진보라고 절대 보수 진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좌우로 나눠야 됩니다. 좌우.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파냐 아니면 반대한민국 파냐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좌우로 나눠야 되는데 이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무엇보다도 예절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요새 세상에 예절을 하면 그게 무슨
밥 먹여주냐 하는데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예의 바르다는 건 뭡니까? 예의 바르다는 게 뭐죠? 첫째, 효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절도 있고 이게 예의 바른 거 아닙니까? 예의 바른 겁니다. 왜 예의 바른 거냐? 자유우파라는 사람들은 자기가 나는 어떤 존재냐라고 할 때 나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죽은 사람과 현재 살고 있는 사람과 앞으로 태어날 사람을 서로 이어주는, 연결해주는 그런 사람이다. 내가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자유우파에 속한 사람들은 효도하고 선배들을 잘 모시고 이승만 박정희를 잊지 않고 신라의 삼국통일을 긍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몸속에 배어 있으면은 아무래도 겸손하게 되죠, 사람이. 그리고 아래 위를 알게 됩니다. 저는 우파가 뭐냐고 할 때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래 위를 아는 사람입니다. 아래 위를 모르는 사람 있죠. 아래 위를 모르는 사람 대표자가 누굽니까? 문재인 아닙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생리를 부정했잖아요. 문재인 씨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거는 저지른 가장 큰 역사적 범죄는 역사를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조작하는 거는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역사를 조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생일이 없다.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생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생일이라도 가져와야 될 것 아니냐? 그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2019년 8월 15일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 그게 우리 생일이다. 그래서 건국기념일로 지키겠다 해놓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속 지켰습니까? 안 했죠. 왜 안 한지 아세요? 북한이 싫어하니까 안 합니다. 그렇게 추정됩니다. 아니 북한은 2018년을 자기들 건국 70주년으로 기렸어요. 그러면은 한반도에서 건국 기념일이 있는 날은 북한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념일이 없어. 그럼 대한민국은 사생합니까?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입니까?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 동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조작. 따라서 우리 우파는 이제 반듯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우파가 우리끼리 많이 모였습니다. 우리끼리 많이 모입니다. 이 사실은 발전이 있으려면은 모르는 사람과 만나야 됩니다. 아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발전이 없어요. 그러면 폐쇄 공간에서 삽니다. 그죠?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발전했느냐? 개방적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발전한 겁니다. 이승만 같은 일찍이 미국에 유학 가서 세계를 미국에서 전체를 본 사람, 그리고 여행도 많이 하고 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발전했고, 여행을 도통 안 한 사람 있죠. 한국에서 여행 제일 안 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아닙니까? 이 세 놈은 비행기 타는 게 두려워가지고 여행을 안 해요. 노무현도 대통령 되고 나서 미국 처음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행을 안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다행히 여행을 많이 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발전시킨 나라입니다. 그건 뭐냐? 우리 우파는 개방적인 자세를 취해야 된다. 모르는 사람과도 만나야 된다. 이제는 우리는 중도적인 사람, 좌파적인 사람, 이런 사람하고도 만나야 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하고 만나야 돼요. 그럼 젊은 사람들하고 만날 때 우리가 젊은 사람들한테 뭘 가르쳐 줄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젊은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대화의 기술입니다. 대화의 기술. 우리가 젊은 사람들한테 뭘 가르쳐 줄까 생각하면은 사람은 가르침을 받으면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이건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럼 충고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선택은 당신이 하는 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세대는 자신의 주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세대는 이렇게 산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결정한다.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 없으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실수를 안 하도록 우리가 오래 살아보니까 이렇더라라는 충고를 해야 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파가 이렇게 코너로 몰린 것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느냐? 좌파가 우리보다 무엇이 나았고 우리는 무엇이 부족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한번 꼽아볼까요? 제일 우리가 잘못한 게 공산주의는 절대 악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는 그렇고 한 다른 정치 이념 중에 하나다. 그렇게 가르쳤죠. 대부분의 학교에서. 공산주의도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공산주의는 절대 악이다. 공산주의는 호열자와 같다. 인간은 호열자와 같이 살 수 없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 아닙니까? 공산주의는 절대 악이다. 도저히 인간과 대한민국과 상존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승만 박정희의 고마움, 미국의 고마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반일 종족주의 선동에 넘어갔습니다. 오늘날의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고 우리가 군사동맹 국가인데 과거의 그런 군국주의 일본이라고 생각하고 일본이 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하는 반일 종족주의 선동, 가짜 민족주의 선동에 넘어가서 우리가 일본과 손을 잡아야 되는데 또 일본과 손을 잡았고 그런데도 일본을 북한보다도 중국보다도 더 미워한다. 여론조사하면은 아베 인기도가 김정은보다 더 낮아요. 아니 우방국의 수상을 적의 수계보다 더 미워한다. 이러면 나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또 잘못한 게 있습니다. 자주국방 의지를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한미동맹이 좋기는 좋은데 모든 좋은 것에서는 반드시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대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일 중에서 좋기만 한 거 있습니까? 좋으면 반드시 거기 독이 있습니다. 한미동맹 정말 좋죠. 그런데 그게 독이 뭔지 압니까? 국방의지, 자주국방의지를 잊어버리고 북한이 핵무기 만들었다고 하면 반응이 어떠냐? 아니 우리가 핵무기 만들어야지. 북한의 핵무기 만드는 시설을 다 폭격해서 없애버려야지.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설마 김정은이가 속였느냐?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요거죠. 이거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무리 잘 살아라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 국민이 있으면은 반드시 당합니다. 반드시 당합니다. 어떤 점치는 사람이 저한테 결혼식장에서 만났더니 저한테 오더니 저는 요새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해요. 뭘 기도합니까? 김정은이가 언제는 쏠 것 같은데 쏠 때 제발 불발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라도 하면 괜찮아요.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했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살찐 돼지처럼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은 바삭 여인 늑대 같아요. 늑대가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는.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간첩을 존경하게 됐어요. 간첩을.
자주국방 의지가 있으면요, 간첩 가만둡니까? 경찰이 나서기 전에 보통 사람들이 몽둥이 들고 나와서 잡을 거 아닙니까? 그 간첩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데, 근데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하니까 우리 국방 미국이 알아서 해준다. 우리 국군이 알아서 해준다. 나 할 것도 없다. 나는 오히려 뒤에 멀쩡이감지 쳐져가지고 그 간첩들 좌파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뭐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양심가가 된다. 요런 위선적 사고방식에 함몰되면서 대한민국이 간첩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적은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왜 우파가 이렇게 됐느냐? 그것은 한자를 포기한 때문입니다. 한자를 안 쓰기 싫어. 이 한자를 안 쓰게 된 데는 기독교 역할도 있습니다. 성경이 한글 보급에 큰 역할을 했죠. 근데 요새 저는 성경을 항상 한자하고 한글 섞인 걸 봅니다. 한글 전용 한자, 성경을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자를 써야 됩니다. 한자를 안 쓰세요. 한자 안 쓴 지가 얼마 됐느냐? 한 40년 됐습니다. 자, 한자를 안 쓰면은 이게 왜 우파가 몰락하느냐 설명을 드릴게요. 한자를 안 쓰게 되면은 한국어를 정확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한국어는 70%가 한자음이다. 그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70%가 다 한자음이에요. 뭐 기독교, 헌법, 출판, 언론, 과학, 철학, 자본주의, 민주주의 다 한자음입니다. 한자음. 대부분이 또 일본에서 명주신 이후에 만든 한자음입니다. 이걸 그냥 한글로만 쓰면은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의미를 제대로 못 알아요. 70%의 한국어가 암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논문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 논문을 읽으면요, 이게 전부 다 암호예요. 그 어려운 과학적 용어가 한글로 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음 단계로. 고급 학문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사상이 발전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분별력이 망가집니다. 분별력이 망가져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가 그 사람의 사고를 지게 합니다. 어휘력이 있어야 사람이 출세를 합니다. 어휘력. 한자가 망가짐으로써 한국 사람들 어휘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선동에 넘어갑니다. 한국 사람들이 IQ로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거 아시죠? 국민 평균 IQ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배웠어요. 학력에서 1등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시간이 세계에서 제일 길어요. 그럼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가장 많이 배워서 가장 열심히 일했다.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바로 경제 발전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속는데도 1등입니다. 편안한 복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다. 라고 속는 사람이 30%입니다. 30%. 30%.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한자를 쓰지 않아가지고 한국어가 망가지니까 사람들이 분별력이 약화된 것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평준화를 하다가 박정희 대통령 때 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거 참 큰 실수입니다. 명문고등학교. 문명국가에서 엘리트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명문고등학교에서 만들어집니다. 명문고등학교. 엘리트는 고등학교 때 만들어집니다. 고등학교 때 감수성이 있고 사람이 순수하고 이럴 때 좋은 소설을 읽고 좋은 이야기 듣고 호연지기를 기르고 스포츠도 하고 예술도 하고. 그런데 명문고등학교가 사라졌어요. 국가 엘리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딱 종합하면은 어떤 결과냐. 국민들은 교양이 떨어졌다. 교양이 부족했다. 그 다음에 국가 엘리트가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국가 엘리트는 어떤 엘리트냐. 뭐 의사, 저 같은 기자, 교수 이런 사람들은 그 분야의 엘리트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엘리트는 바로 이승만, 박정희 같은 사람이에요. 항상 생각을 넓게 민족과 국민을 생각하고 세계 속에서 한국을 생각하고
넓게 깊게 멀리 보는 사람이 국가 엘리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최근 한 30년 동안 한국에서 나타나질 않아요. 그 그룹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 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걸 우리가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국가 엘리트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국가 위기 때 어떻게 하느냐. 선장이 아주 헤매는 것하고 마찬가지죠. 위기가 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선장을 딱 봅니다. 선장이 당황하면은 선원도 승객도 당황해서 위기 속에서 헤쳐나올 수가 없습니다. 국가 엘리트, 국민 분별력이 망가진 책임이 바로 우파에 있다. 우파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자, 그럼 좌파가 싸울 때 우리가 무슨 실력을 길러야겠느냐? 좌파와 싸울 때 뭘로 싸웁니까? 이제는 권력을 저 사람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헌법, 진실, 태극기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맞죠? 그러나 싸움은 결국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표로서 하는 겁니다. 표. 우파가 아닌 사람, 요새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전 국민 중에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십니까?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 과거에는 내가 보수라는 사람이 50% 40% 됐습니다.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25%로 줄었어요. 내가 진보라고 하는 사람이 30몇 %입니다. 중도가 한 30% 돼요. 보수가 이렇게 작아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보수를 다시 일으키려면, 우파를 다시 일으키려면 중도에 있는 사람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더 나가서 좌파에 있는 사람도 끌어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끌어오는 힘을 뭐라 그러죠? 한자에 그런 좋은 말이 있잖아요. 흡인력보다는 매력이죠, 매력. 매력이 영어로 말하면 attraction인데 끄는 힘입니다. 우리가 매력 있는 우파가 되어야 됩니다. 매력 있는 우파가 되어야 돼요. 매력 있는 우파는 뭐죠? 멋진 우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멋진 우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짜증을 내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보수를 생각하면은 만나면 짜증내는 사람, 그리고 항상 성난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 성난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런 인상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짜증을 내지 않아야 됩니다. 성내지 않아야 됩니다. 성낼 이유가 없고 짜증낼 이유가 없어요. 한국의 우파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대표하는 게 세계의 문명사의 흐름을 우리가 대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룩한 업적이 20세기 최고 아닙니까? 이런 걸 만들어 놓고도 왜 우리가 짜증을 냅니까? 짜증내면 안 됩니다.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이 괴물과 싸우면은 괴물이 되는 수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좌파와 싸울 때 좌파가 거짓말 하니까 우리도 거짓말 하자. 좌파가 난동을 부리니까 우리도 난동을 부리자. 이런 수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좌파는 원래 그런 집단이에요. 그러나 우파는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우파는 어떻게 하면 이길까요? 진실로 이기고 헌법으로 이기고 애국심으로 이기는데 첫째, 머리를 써야 합니다. 이 우파는 머리를 써야 합니다. 머리를 써야. 왜냐? 우파가 머리가 좋아요. 돈도 많아요. 자, 우파가 머리를 써야 할 때 지금 제가 머리를 한번 써볼까요? 머리 써볼까요? 지금 긴급 재난 지원금 나오죠? 그 여러분 여기 안 받아도 되실 분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받는 게 좀 미안한 분들 계실 겁니다. 나는 이 정도 안 받아도 되는데 국가에서 주니까 뭐 받긴 받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받으세요. 받고 좋은 데 쓰도록 합시다.
아까 우리 정 목사님 말씀이 1인당 월 1만 원 되는 사람을 100만 명 만들자고 하는데 지금이 찬스입니다. 찬스. 이 지원금 받는 분들한테 기부하라고 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가장 용감한 분을 위해서 기부하라고 하십시오. 애국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다. 애국은 지갑과 손발로 하는 겁니다. 지갑을 열어야 애국이고 손발을 움직여야 애국입니다. 이거 양쪽 다 하면 더 좋죠. 지금이 찬스입니다. 제가 총선 지고 나서 뭐 좋은 수가 없을까 해가지고 머리를 한번 굴리고 왔습니다. 출근하는 길에 좋은 생각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글을 써 올렸습니다. 그 뭐냐, 여기 정당 중에 미래통합당이 있고 미래한국당이 있죠. 여기 계신 분들 기독자유통일당도 찍었을 거고 아마 미래한국당 찍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미래한국당이 정당 투표에서 1등 했습니다. 정당 투표에서 미래한국당이 1등 했어요. 왜 미래통합당은 저렇게 크게 졌는데 미래한국당은 왜 1등을 했을까? 제가 하나 생각하는 게 이름입니다. 이름. 자유한국당이라는 그 좋은 이름을 내려버리고 미래통합당으로 했죠. 여러분, 미래통합당 기억납니까? 제일 잘못 장명한 겁니다. 미래통합당이 도대체 뭡니까? 아니, 미래를 어떻게 통합합니까? 미래와 통합당 사이에는 아무런 논리적인 연결 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헤어지는 거예요. 죽으라고 안 헤어집니다. 자유한국당이란 그 좋은 정체성이 들어있는 그 좋은 이름을 물려버리고 유승민하고 손잡으면서 미래통합당 하는 순간 제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선거진다. 미래통합당으로 바뀌는 바람에 저는 10석 이상 날라갔다고 본 사람이에요. 공천 잘못해가지고 10석 이상 날라가고. 그러나 아마 미래한국당은 좀 괜찮아요. 그렇죠? 미래한국당은 뭐 그 말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것도 이 정당이 1등 하는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이름은 사실은 자유통일당이죠. 자유통일당. 언젠가는 이 이름 것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래한국당이 1등을 해가지고 19석을 차지했습니다. 19석. 한석만 보태면은 뭐가 되느냐면 교섭단체가 됩니다. 국회에서는 교섭단체가 되어야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섭단체가 되면 국가 보조도 나오고 국회에서 바람불이 세죠. 한석만 보태면은 교섭단체가 되니까 미래통합당하고 합당하지 말고 선명한 우파 정당으로 독립노선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저 아이디어였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엉망이니까 미래한국당은 선명한 우파 정당으로 가서 독립하라. 그 국회의원들 면면을 보면 괜찮습니다. 광화문에 자주 나왔던 신원식 장군도 거기 있고, 교과서 바로 세우기 운동한 정경희 교수 같은 사람도 있고, 윤봉길 의사 손녀도 있고, 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정통한 외교 전문가 조태용 차관도 있고 괜찮아요. 그 당이 독립을 해가지고 교섭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제3당으로 뛰면은 미래통합당도 긴장을 할 테니까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협조할 때는 협조하더라도 서로 경쟁을 벌이면서 가면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저는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파 하더니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그 유명한 김대중 주필이 조갑제닷컴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는데 자기도 동의한다. 새로운 야당을 만들어야 된다. 미래통합당은 죽었다. 사망선고를 스스로 내렸다. 왜냐? 이번에 져서가 아니다. 지는 과정에서 정체성을 포기했다. 정체성을 포기하고 지면은 끝장이다. 정체성을 지키면서 지면은 재기할 수가 있지만은
미래통합당은 정체성을 포기했는데 그 정체성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반공, 시장경제, 이승만, 박정희 노선 이런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을 포기하면서 미래통합당은 정체성을 포기했다. 그러니까 총선 지고 나서도 지금까지 저렇게 헤맨다. 차라리 미래한국당에 우리 애국 역량이 집중을 해가지고 미래한국당을 키워가지고 제대로 된 정당 하나 만들어보자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것도 머리를 쓰면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예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진실 위에 정의를 세워야 자유를 지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실 위에 정의를 세우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좀 교회도 열심히 다니지 않고 여기 목사님들이 보면은 제일 싫어하는 교인입니다. 어떤 교인이 제일 싫으냐? 뭐 좀 아는 체 하면서 믿음이 약한 그런 교인 있잖아요. 믿음이. 그 대신 저는 연봉을 많이 하니까 제가 그런 이유의 신도인데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꼬치꼬치 따지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저는 또 과학을 믿는 사람이니까, 사실을 중요하는 사람이니까, 아니, 성경 말씀 중에 이건 사실과 다른데, 과학과 다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그래도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마다 이런 감탄을 합니다. 인간이 쓴 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성경에 번역된 거 하고 영어 원문하고 대조를 해가면서 좀 읽기 쉽게 문장에 손을 좀 본 걸 제가 한번 지금 낭독을 한번 해드릴까요? 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지만은 이 문장은 읽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특히 요사이처럼 마음이 산란할 때, 그래서 제가 약간 윤문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엉뚱한 걸 넣은 건 아닙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울리는 징과 시끄러운 꽹과리에 지나지 않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만 찾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즐거워하며 모든 것을 감사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으나 예언은 끊어지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없어지리라. 우리는 단편적으로 알고 단편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불완전한 것이 사라지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으며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버릇을 버렸노라. 지금은 흐린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단편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모든 것을 온전히 알게 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번역이 잘 됐습니까? 이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 이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이거 저는 무서운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사이 정의감에 넘치는 사람들이 가끔 분신 자살을 합니다. 제가 이 문장을 읽을 때, 그때 1980년대인데, 좌파들이 분신 자살을 많이 해가지고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 때였습니다. 이 문장을 봤습니다. 분신 자살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분신 자살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불태우는 그 고통을 가지고 정의를 이루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랑이 없으니까 아무 쓸모없다. 가장 무서운 표현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런데 여기 제가 이 문장을 보는 것은 기자적 관점에서 봅니다. 여기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는데, 온전한 것이 보이도록 하는 게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그럼 진실, 정의, 자유. 제가 말씀드리는 진실, 정의, 자유는 이런 구조입니다. 세상은 무엇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면은 거기에 근거를 해가지고 정의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의는 자유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바탕이 진실입니다. 진실. 진실 또는 사실이죠. 이 팩트와 트루스라는 말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트루스, 진실. 그럼 진실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수많은 선동, 거짓 정보, 사람을 속이는 교원 영생의 말, 이런 속에서 어떻게 진실을 볼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요새 총선 끝나고 나서 무슨 사전투표 이런 주장하면서 사람을 머리를 헷갈리게 하는 이런 속에서 어떻게 진실을 볼 거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있어야 온전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은 사물을 한쪽만 보지 않고 온전하게 본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온전하다. 온전하다는 것은 뭘까요? 어떤 사물을 볼 때 전체를 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전체를 보되 따뜻한 마음으로 본다는 뜻이죠. 온전하다는 말 뜻에 전체를 보되 따뜻한 마음으로 보면은 진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진실 위에 정의를 세우면 돼요. 그게 자유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흔히 세속에서는 진실, 정의, 자유라고 하는데,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진실 밑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거든요. 사랑, 진실, 정의, 자유. 이게 사층 구조죠. 사층 구조. 그럼 사랑을 어떻게 느낄 거냐 하는 데는 저는 답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답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랑보다는 저는 진실을 보게 하는 눈이 교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양. 여러분, 교양이란 말 참 요새 안 하죠. 교양이란 말이 한국에서 사라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양인이 사라져서 교양이란 말도 사라집니다. 어디 가서 교양 이야기하면은 교양 같은 소리 안 해요. 이렇게 나옵니다. 교양이 밥 먹어주냐? 교양이 뭡니까? 교양이라는 것은 인문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인문. 이 학문적으로는 인문이라고 해요. 인문은 보통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철학, 역사, 뭐죠? 문학이죠. 철학은 세상의 사물을 가르칩니다. 문학은 뭐냐? 인간을 알게 하는 겁니다. 문학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냐 하는 것을 탐구합니다. 문학은. 역사는 문명 발전의 기록이죠. 이 세 가지를 알면은 사람이 풍족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문교육을 일찍 가르쳐야 한다. 문학, 철학, 역사. 여기에 두 가지를 보태면은 교양이 됩니다. 하나는 스포츠입니다.
또 하나는 예술이에요. 이런 걸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르치면은, 어릴 때 가르치면은 바탕이 아주 큰 사람이 됩니다. 바탕이, 인문교육은 사람이 바탕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삼각형을 그릴 때, 삼각형이 높게 그리도록 하려면 밑변을 크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밑변을 크게 만드는 게 인문교육, 교양교육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언어입니다. 언어. 여기서 한국어를 망가뜨려 버리니까 한국어가 반신불수가 되니까 교양어가 없어졌어요. 교양어가 없어지니까 이 교양을 구축할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이 한자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성경은 관로 안에 반드시 한자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자를 넣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제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교양입니다. 이 교양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양 망가뜨리기 시작한 데가 한 40년이 흘렀습니다. 40년이. 어느 정도로 교양이 망가졌느냐. 가끔 1960년대 영화 포스터를 봅니다. 영화 포스터. 여러분, 60년대 영화 포스터 보신 적 있어요? 놀라지 않습니까? 영화 포스터에, 예컨대 빙점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김진규, 김지미 이런 사람들 쫙 나옵니다. 그게 전부 한자로 쓰여져 있어요. 빙점에서부터, 그 일본 사람이 쓴 소설을 영화로 만든 건데, 그 출연 배우 이름이 포스터에 전부 한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죠? 영화를 보는 사람은 그때 잘난 사람은 본 거 아니잖아요. 가정부도 보고 노동자도 보고 구두닦이도 보고 했을 텐데 그때 사람들은 한자를 다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자는 세계에서 제일 배우기 쉬운 글자가 한자입니다. 한자. 그런데 이 한자를 망가뜨리는 데는 바로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자의 역할이 있었어요. 한자를 망가뜨려야 지배계층을 약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엉터리로 만들어낸 구호가 한자는 어렵다. 한자는 중국말이다. 한자가 중국말입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말이 된 거지. 그래서 한글을 쓰는 게 무슨 독립운동하는 거다? 민족주의다. 여기에 다 넘어갔습니다. 자, 그럼 교양. 제가 말씀드린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우파가 재기하려면은 우파가 좌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속지 않아야 됩니다. 진실된 사람, 용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할 거냐? 교양을 회복해야 된다. 교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할 거냐? 인문교육, 역사, 철학, 문학, 그리고 스포츠, 예술을 즐기는. 왜냐? 이 우파 사람들의 최고 지향점이 뭡니까? 왜 우파를 하고 민주주의를 하고 교회에 나오고 광화문에 나옵니까? 그것은 제일 중요한 게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복 추구권. 행복 추구권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1776년에 미국 독립선언을 만들 때 유명한 문장을 넣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는 바 생명 존중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행복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좌파와 근본적으로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유우파는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모처럼 가진 이 인생을 짜증 부리고 하면 되겠습니까? 인생을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 개인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개인의 힘으로 했습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마르틴 루터는 어떤 종단이나 어떤 군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온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도 없다. 그 교황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개인의 자유입니다. 기독교의 사상이 정치 사상으로 바뀌면서 그게 자유민주주의가 됐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핵심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아무도 손댈 수 없다. 국가도 손댈 수 없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에 들어와 있어요.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인권입니다. 집단 인권이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의 인권을 지키려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해야 합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저런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몰려가고 하면 그건 개인이 아니죠. 그러나 좌파는 개인이 약하니까 집단으로 나옵니다. 좌파는 집단주의, 자유우파는 개인주의입니다. 개인. 왜냐? 개인 뒤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한 사람한테만 복종하면은 그 누구한테도 우리는 머리를 굽힐 필요가 없다. 박근혜 정부 때 북한이 김정은을 한국 언론이 비판을 하니까 최고 존엄을 요구한다고 성명서를 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당시는 지금 통일부보다 훨씬 맨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성명서를 짤막하게 냈습니다. 북한에 한 사람의 최고 존엄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5천만의 최고 존엄이 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북한에는 한 사람이 최고 존엄이지만 한국에는 5천만이 다 최고 존엄인 존재입니다.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총선 참패. 그러나 통합당은 졌지만 우파는 지지 않았다. 우파가 진짜 지는 것은 남 탓할 때 진다. 우파는 진실 위에 정의를 세워야 그 정의가 자기를 지킬 수 있다. 진실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볼 수가 있다. 우파와 좌파의 대결은 인격과 인격의 대결이다. 어느 쪽이 멋지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날 것이다. 우리가 매력 있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이게 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현안 문제로 요새 사전투표 조작설이 유행이죠. 사전투표 조작설을 두고 우파 진영이 갈라져 있어요. 그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약속했듯이 제가 기자니까 그런 거 보면은 단번에 압니다. 사전투표 조작은 없습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믿는 순간 2022년에 우리는 집니다. 사전투표 조작이 왜 없었느냐?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여러분 통계 같은 거 믿지 마세요. 통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첫째,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다면 제일 화를 내고 들고 일어나야 될 사람이 통합당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로 졌다는 사람, 오세훈, 나경원, 김진태, 주광덕, 이은주, 유명한 투사들입니다.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기자들이 한 3만 명 됩니다. 기자 숫자가. 그 기자 중에서 어떤 언론사도 사전투표 있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기자 중에 제가 아는 기자 중에서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볼 때는 상식적으로 보면 돼요.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이번 선거 관리할 때 나쁜 짓 한 거 저도 잘 압니다. 그건 따로 고발해가지고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투개표는 우리가 87년 선거 이후에 한 번도 부정이 없었어요. 투개표 부정은 없었습니다. 한국의 투개표 과정은 세계에서 가장 공정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릅니다. 자, 조금 기다리세요.
이러니까 우리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할 때는 조용히 하셔야 돼요. 조성히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저 말을 경청해 주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선관위 조혜주라는 상임위원, 문재인 캠프에 있었던 사람 들어왔어요. 여러 가지로 선거운동 기간 중에서 특히 나경원 의원 지역에서 아주 불리한 판정을 한 게 나중에 또 번복이 됐습니다.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나 투개표는 다릅니다. 여러분, 개표에 참석하는 사람, 참여하는 사람이 30만 명입니다. 거기는 여당 참관인만 있는 게 아니죠. 야당 참관인이 있어요. 눈에 불을 켜고 봅니다.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도 30만 명을 다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 우파는 좌파의 경멸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을 여기 계신 일부 사람들처럼 따르지 않는다고 욕하기 시작하면 우파가 분열됩니다. 우파가 분열되고 좌파의 조롱거리가 되면은 2022년에 집니다. 진실이 뭐가 진실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진실은 양보할 수 없어요. 뭐 이 정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 이야기를 다 담아서 근사한 글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저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조용히 해주시면 이렇게 만나는 건 소중한 만남입니다. 소중한 만남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희망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희망 다 같아요. 좌파 정권을 끝장내고 이승만 박정희 노선을 잇는 그런 권력을 만들어 가지고 자유통일해야 됩니다. 자유통일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적은 시시하게 문재인이 아닙니다. 문재인 뒤에 있는 김정은입니다. 요새 김정은이 무슨 여동생 김여정이 나오는 거 여러분 볼 수가 두 눈 뜨고 볼 수가 있습니까? 자유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3가지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북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첫째, 북한 노동당을 해체하라. 두 번째, 김정은 몰아내라. 세 번째, 자유선거하랍니다. 북한에서 자유선거 해가지고 정통적인 정부가 수립될 때만이 우리가 통일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헌법 제4조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 요겁니다. 바로 자유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적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김정은이가 주적입니다. 김정은을 내려앉히면은 한국의 종북 세력도 같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유통일당을 만들었을 때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비로소 자유통일을 기치로 내건 정당이 하나 생겼구나. 그게 나중에 기독이 붙었지만은 좋습니다. 복음통일로 자유통일 아닙니까? 복음으로 자유통일. 복음으로 자유통일.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복음으로 자유통일.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마지막으로 제가 좋은 문장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이 말이죠. 옛날에 우리 세대 때 수첩에 딱 오래 다니면서 어려우면은 가끔 꺼내 읽었던 책입니다. 읽었던 글입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성공이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글을 쓴 사람은 아주 스탠리 앤더슨이라는 미국의 주부입니다. 글짓기 대회 가서 썼어요.
스탠리 앤더슨. 한번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주례할 때도 가끔 써보는 겁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스탠리 앤더슨. 성공한 사람은 잘 살고 잘 웃고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이다. 순결한 여성의 신뢰와 영리한 남자의 존경과 어린이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부여된 임무를 다한 사람이다. 지구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다. 태어날 때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떠난 사람이다. 영혼을 구하고 완벽한 시를 남기며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으려 하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한 사람이다. 영감을 준 삶, 추억만으로도 축복이 되는 삶, 이것이 성공이다. 어떻습니까? 그럼 여기 나오는 구조, 추억만으로도 축복이 되는 삶. 저는 정광훈 목사를 생각합니다. 정광훈 목사와 함께 작년에 광화문 광장에서 모였던 그게 모든 게 다 우리의 추억이 됐습니다. 이 어려울 때 추억을 떠올리면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그 아름다운 추억, 특히 10월의 전설을 간직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우리 주의 선생님